궤도, 총정리. 궤도의 구조와 용어. 먼저 다음의 그림에 나오는 철도 선로 단면 그림을 주목해보자. 그림의 제일 위에 열차 하중을 직접 지지하고 차륜이 탈선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철제 구조물을 레일이라고 해. 레일은 침묵과 도상을 통하여 열차 하중을 넓게 노반에 분포시키고 원활한 주행면을 제공해서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게 하는 궤도의 중요한 재료라고 할 수 있겠어. 다음으로 레일을 침묵이나 다른 레일 지지 구조물에 잘 고정, 결속시키는 장치를 레일 체결구 또는 레일 체결 장치라고 하는데, 레일에 가해지는 상하 좌우, 종방향, 회전방향 작용력을 침목, 도상 등 하부 구조에 전달 또는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그 밑에 침목은 레일을 소정 위치에 고정시키고 지지하며 양쪽 레일 안쪽 간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를 뜻하는 궤간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레일을 통해 전달되는 하중을 도상에 넓게 분포시키는 역할을 해. 다음으로 도상이란 레일과 침목으로 전달되는 열차 하중을 도상 밑에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는 부분이며, 침목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를 재료로 사용하고 이 재료에 따라 자갈 도상과 콘크리트 도상으로 종류가 구분되지. 또 궤도란 앞서 설명한 레일 체결구, 침목, 도상으로 구성되는 선로 부분을 뜻하는데, 도상이 자갈로 이루어져 있으면 자갈 궤도라고 부르고 도상이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으면 콘크리트 궤도라고 부르며, 침목을 콘크리트 도상에 매립하는 방식이면 침목 매립식 콘크리트 궤도라고 부르고, 레일이 콘크리트 도상에 레일 체결구로 직접 결합된 방식을 직결식 콘크리트 궤도라고 부르니, 혹시 시험 문제에 다소 낯선 궤도 명칭이 제시되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그리고 이 궤도 구조물을 지지하는 땅, 즉 토대나 교량, 터널 등 구조물을 노반이라고 부르고, 궤도와 궤도를 지지하는 노반까지 포함한 열차 통로를 총칭하여 철도 선로라고 부른다고 해. 철도 기술사를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철도 선로의 용어와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물론 각 개별 요소에 대한 용어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지만 용어와 서술 문제에서 궤도 관련 문제가 나올 경우 이 철도 선로의 구조 단면 그림을 그려야 할 확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야. 따라서 이 철도 선로의 단면 그림과 관련 용어는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어. 기타 궤도와 관련된 용어를 몇 가지 더 알아보자면, 레일을 연속으로 용접해서 한 개의 길이가 200m 이상으로 구성된 레일을 장대 레일이라고 하고, 장대 레일의 끝단부에서 대기온도 변화에 따른 레일의 신축량을 흡수하는 부분을 레일의 신축 이음매 익스펜션 조인트라고 해. 레일 용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테르미트 용제를 사용한 용접법을 테르미트 용접법, 레일 끝부분을 가스로 가열하고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용접 방법을 가스 압접, 두 레일을 조금 띄워놓고 전류를 통하게 함으로 전기 저항에 의한 온도 상승을 활용한 용접 방법을 플래시 버트라고 하니, 오늘은 일단 용어만 익혀두자. 레일 용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 강의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야. 마지막으로 정거장 내에 특정 선로에서 인접 선로의 차량이나 열차에 지장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열차를 수용할 수 있는 선로의 최대 길이를 철도의 유효장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냐고. 무려 121회 용어 문제에서 기출된 문제여서 간단히 알아본 것이니 의외로 철도, 궤도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 세세한 것까지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 참고해두자. 궤도의 노반, 품질 관리. 지난 시간에 궤도 구조물을 지지하는 땅, 즉 토대나 교량, 터널 등 구조물을 노반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 궤도 구조물을 지지하는 노반의 품질 관리 사항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먼저 궤도의 노반은 상부 궤도 구조물 및 열차 등 활 하중에 대해 충분한 진해력을 지녀야 함은 물론이고, 특히 목적물의 특성상 허용 치마량 시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어. 이를 위해서는 노반 성토 재료의 적정성을 체크해야 하고, 함수비 시험, 시험 성토, 다짐도 시험 등 단계별 현장 시험을 통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되, 특히 편절, 편성 구간, 종방향 성토 및 확폭 구간 등 침하, 취약 구간에서 더욱 면밀한 품질 대책이 필요하겠지. 다음으로 철도 노반의 시공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토치장 선정, 포설 작업, 다짐 작업, 노반 완성면 관리 순으로 진행되는데, 토치장 선정 시에는 노반 재료에 대한 함수비, 입도, 액소성 한계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다짐 작업 시 함수비 시험과 현장 밀도 시험을 통해 다짐도를 확인하며, 노반 완성면 관리 시에 프루프 롤링,
벤켈만 빔 시험을 통해 노면 변형량을 측정해야 하겠지. 지난 토공시 취약공종에 관한 강의 때 설명하였지만 노반 치마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공종을 다시 짚어보자면 편절토, 편성토, 종방향 성토 및 확폭구간, 구조물 뒷체운부에서 지지력 불균일, 공급비 상위, 용수 처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부등치마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고속철도 주행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토공시 취약공종에 대해 상기해보자. 아까 서두에 궤도 노반은 목적물 특성상 허용 치마량 시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고속철도 설계 기준상 궤도 노반 시공 시 허용 잔류 치마량은 도상이 자갈로 이루어진 자갈 궤도의 경우 100mm, 도상이 콘크리트인 콘크리트 궤도의 경우 30mm인데 이 수치는 숙지해두자. 준공 후에 이 허용 잔류 치마량 이상의 잔류 치마 발생 시 이를 보강하기 위한 비용이 소요되고 나아가서는 철도 운행 중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커지겠지. 그러므로 이제 이 잔류 치마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 확보 방안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 계획서에 의거 품질 관리를 해야 하고 토취장 선정 시 노반 재료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며 시험 성토에 의한 최적 함수비 OMC 관리를 하되 OMC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에서 다짐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다짐 시 과다짐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다짐 장비와 다짐 횟수를 선정해야 하겠지. 또 다음에 상하부 노반 품질관리 시방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하부 노반은 암버력 최대 치수 300mm 이하, 1층 다짐 두께 50cm 이하, 현장 다짐 밀도는 최대 건조 밀도 90% 이상이어야 하고 상부 노반은 암버력 최대 치수 200mm 이하, 1층 다짐 두께 30cm 이하, 현장 다짐 밀도는 최대 건조 밀도 95%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 이 표는 가능하면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또 노반의 품질 관리를 위해 평판 제하 시험과 현장 밀도 시험은 상부 노반의 경우 층별 500세제곱미터마다 하부 노반의 경우 층별 1000세제곱미터마다 실시해야 하며 두께 측정도 1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하고 또 노반 시공 완료 후에도 지표 치마에 대한 계측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잔류 치마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지. 상하부 노반에 대한 품질 관리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상부 노반과 도상 사이에 시공하는 강화 노반에 대해 공부해보자. 강화 노반. 지난 시간에는 궤도의 상하 노반에 대해 배웠는데 오늘은 그 궤도의 상하 노반과 도상 사이에 설치하는 강화 노반에 대해 배워보자. 먼저 강화 노반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면 강성이 큰 입도 조정 재료를 이용하여 지지력을 크게 한 노반으로 열차 통행 시 궤도의 탄성 변형량을 제어하고 노반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도상 아래에 설치하여 열차가 달리는 궤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 층이라고 할 수 있겠어. 강화 노반의 설치 목적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장기간 열차에 반복 하중이 가해지는 궤도를 견고하게 지지하고 궤도 하중을 분산시키며 도상 자갈의 노반 관입으로 인한 궤도 틀림을 방지하고 상부 노반 침투수 유입을 차단하여 상부 노반 연약화 및 변형을 방지 및 최소화하는 것이 강화 노반의 설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 강화 노반의 목적에 따른 요구 조건은 압축성이 작고 입도 분포가 양호해야 하고 우수 침투 시에 간극 수압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우수에 연약화되지 않아야 하고 도상 자갈의 박힘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니 기억해두자. 이제 강화 노반의 재원, 즉 재료와 규격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강화 노반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아 지지력이 우수하면서도 입도 분포가 양호하고 우수 침투 시 간극 수압 발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입도가 조정된 쇠석이나 고로슬래그가 통상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재료라고 해. 다음으로 강화 노반층의 규격 중 두께는 집안 특성, 열차 속도에 따라 제시된 설계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통상 50cm에서 90cm 정도라고 하고 강화 노반의 폭은 그림상의 시공기면의 폭과 같은데 궤도 중심으로부터 시공기면 턱까지 통상 4.5m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 또 우기 시 배수가 잘 되도록 궤도 중심선에서 3%의 하향 배수 경사를 두어야 한다고 하는군. 또 강화 노반은 도상 바로 아랫부분인 보조 도상층과 보조 도상층 아래에 쇠석으로 이루어진 입도 조정층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참고해두자. 다음으로 강화 노반 시공 순서에 대해 알아보자면 강화 노반 하부에 상부 노반 다짐 검사 및 측량, 입도 조정층 포설, 입도 조정층 다짐, 입도 조정층 완성면 다짐 검사 및 측량, 보조 도상층 포설, 보조 도상층 다짐, 보조 도상층 완성면 다짐 검사 및 측량 이런 순으로 시공이 되니 숙지해두자. 마지막으로 강화 노반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면 입도 조정층 포설 시 재료의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히 혼합 후 사용하되 시공 중에도
하중에도 입도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다짐도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층 포설 두께는 15cm 이하로 해야 하며 강화 노반의 다짐도 검사는 선로 연장 약 100m마다 선로의 중심과 침묵의 외측 단부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해. 또 입도, 마모율, 편평도, 모래 당량 시험을 궤도 중심의 종단 50m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두자. 궤도의 도상이란 레일과 침묵으로 전달되는 열차 하중을 도상 밑에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 도상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먼저 도상의 역할에 대해 다시 정리해보자면 열차의 하중을 분산하여 노반으로 전달하고 레일 신축으로 인한 침묵 이동을 도상 저항력으로 막아서 방지하며 차량의 진동을 흡수하여 승차감을 개선하고 자갈 도상의 경우 배수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도 있다고 해. 그럼 도상이 이러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도상 재료의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 도상 재료의 수평 마찰력이 커야 하고 침묵을 소정 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을 만큼 재질이 경질이어야 하며 마모나 풍화에도 강해야 하고 궤도가 틀어졌을 경우 정정이 용이해야 하며 침묵 교환이 쉬워야 하고 수급이 쉬우며 경제적이어야 해. 그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재료인 자갈과 콘크리트를 사용해 도상을 시공하는데 콘크리트 도상은 도상이라는 표현 대신 트랙 콘크리트 레이어의 약자로 TC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을 참고해보자. 이제 자갈 도상과 콘크리트 도상의 장단점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먼저 자갈 도상의 장점부터 알아보자면 초기 시공이 간편하고 시공 속도도 빠르며 초기 건설비가 비교적 저렴해서 아직 국내 철도 대부분 도상이 자갈 도상이고 초기부터 오랫동안 입증된 기술이라는 점, 자갈 자체에 쿠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열차 진행 시에 진동이 적어 승차감이 좋으며 소음 감수의 효과도 탁월해서 열차 소음도 콘크리트 궤도에 비해 적다는 점, 궤도가 틀어졌을 때 유지 보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궤도의 선형 변경에도 용이하다는 점, 비가 올 경우 물이 잘 빠지므로 배수성이 양호하다는 점, 침묵을 잘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 차량의 무게를 분산시키고 잘 흡수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자갈도상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 반면 자갈도상의 단점은 초기 시공비는 저렴하나 주기적인 도상 다짐 등 상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시간에 선로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 도상 자갈의 수급이 어렵고 우천이나 기타 외력으로 자갈이 소실될 수 있다는 점, 자갈이 깨져 밀입자화 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사가 유입되어 배수 효율이 저하된다는 점, 콘크리트 도상에 비해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터널 내부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승객의 건강에 해롭다는 점, 그 밖에 동상의 위험이 있다는 점, 시간이 흐르면 자갈 재료의 탄성을 상실하기 쉽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지. 다음으로 콘크리트 도상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자면 유지보수 소요가 자갈 도상에 비해 현격하게 적음으로 이로 인한 비용, 노력, 소음, 비효율 등이 절감될 수 있다는 점, 분진 등 먼지가 적게 발생하여 터널 내에 별도 환기시설이 필요 없다는 점, 궤도의 강도와 저항력이 상대적으로 커 궤도의 틀림이 거의 없다는 점, 내구 연한이 길고 열차 주행 시 안정적인 주행면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그 밖에 궤도 청소가 쉽다는 점,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콘크리트 도상의 단점은 초기 건설비가 비싸고 시공 속도가 다소 느리며 시공의 정밀성이 요구된다는 점, 열차의 소음과 진동이 자갈 도상에 비해 커서 승차감이 나쁘다는 점, 부설 이후에는 궤도의 선형 변경이 어렵고 열차 탈선 등 사고 시 궤도 복구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어. 아직 우리나라의 도상은 자갈 도상의 비중이 크지만 생애주기 비용,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LCC 측면에서 콘크리트 도상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콘크리트 도상을 많이 적용하는 추세라는 것도 추가로 참고해두자. 마지막으로 도상 형식별 허용 잔류 치마량은 자갈 도상 궤도의 허용 잔류 치마량은 100mm, 콘크리트 궤도의 허용 잔류 치마량은 30mm라고 하고 도상 잔류 치마 최소화를 위한 방안에는 노반 토공 재료의 적정성 확인, 시험 성투에 의한 최적 함수비 관리, 취약부에 대해 다짐도 관리, 계측 관리 철저 등을 언급할 수 있으니 참고해두자. 궤도의 침묵, 궤도의 구조와 용어 시간에 침묵은 레일을 소정 위치에 고정시키고 지지하며 양쪽 레일 안쪽 간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를 뜻하는 궤간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레일을 통해 전달되는 하중을 도상에 넓게 분포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고 했었지. 오늘은 이 궤도의 침묵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먼저 침묵의 기능 조건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자면 레일과의 견고한 체결에 적당한 형식과 규격을 가지고 열차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강인하고 내충격성, 완충성이 있어야 하고 도상 저항, 즉 침묵의 종, 횡 이동에 대한 저항이 커야 하지. 또 재료 구입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해야 하며 취급이 간편하고 내구 연한이 길어야 하겠지. 다음으로 침묵의 재질 종류에는 목재에 약품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목침목, 노후하기 쉬운 목재에 방부 처리를 한 주약 침목, 보통의 철근과 콘크리트로 제작하는 철근 콘크리트 침목,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휨 응력과 인장 응력 저항성을 보강한 프리스트레스드 침목 혹은 PC 침목, 강철 재질로 제작된 철침목, 철재, 콘크리트 또는 목재 조합으로 만드는 조합 침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나오기 좋은 종류는 아무래도 프리스트레스드 침목, PC 침목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 PC 침목은 별도로 조금 더 알아보자. 먼저 PC 침목의 장단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장점으로 철근 콘크리트 침목보다 단면이 적으므로 자중이 적고 재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 설계 하중에 대한 균열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부식의 염려가 적고 내구 연한이 길다는 점, 목 침목보다 자중이 커서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궤도 틀림이 적다는 점, 기상작용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는 점, 보수비가 적게 소요되어 경제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고 단점으로 중량이 무거워 부설이나 운반 중 부분적 파손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 레일 체결이 목침목에 비해 복잡하다는 점, 충격에 대한 탄성이 다른 재료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 전기 절연성이 목침목에 비해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어.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PSC 강의 때 설명했듯 PC 침목도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제품이기 때문에 예응력, 즉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시기에 따라 소정의 인장력을 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넣고 양생, 경화 후 거푸집 외측의 강선을 절단하는 프리텐션 방식에 의한 침목 제작 방식과 PC 강봉이 콘크리트에 부착되지 않도록 한 후에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 PC 강봉에 인장력을 주어 콘크리트에 압축 응력을 도입하는 포스트 텐션 방식에 의한 침목 제작 방식으로 나뉠 수 있어. PC 침목의 긴장제는 주로 PC 강봉을 적용한다는 것을 주목해두자. 그 밖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재료상 관리 방안, 릴렉세이션 등 부재의 응력 변화 단계, 긴장제 재료의 특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전에 강의했던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PSC와 PS 강제 영상 강의를 반드시 다시 복습해보도록 하자. PC 침목의 통상적인 성능 조건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60MPa 이상, 허용 염화 물량은 1세제곱미터당 0.3kg 이하, 휨 강도는 별도 시험 방법에 의한 하중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고 PC 침목의 품질 검사에는 겉모양 검사, 치수 검사, 압축 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등 콘크리트 시험, 침목, 휨 강도 균열 시험, 매립 전 인발 강도 시험, 전기 절연 저항 시험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두자. 마지막으로 노반 또는 도상 내 토사가 빗물 또는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진흙이 되어 열차가 통과할 때 하중에 따라 도상 내부에서 도상 표면으로 분출되는 현상을 분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분리 현상의 원인 중에 무제하 상태에서 도상에 안착되지 않고 도상과 침목 사이에 틈새가 생기는 뜬 침목이 포함되는데 이 뜬 침목이 반복 하중에 의해 상하로 움직일 때 침목이 도상을 타격하게 되면 자갈이 파쇄되고 도상이나 노반에 포함된 물이 침목 상면으로 빨아올려져 분리 현상이 발생된다고 해. 즉, 뜬 침목은 분리 현상 발생의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참고해두자. 레일 용접, 궤도의 구조와 용어 시간에 레일 용접에는 테르미트 용접법, 가스 압접, 플래시버트 용접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 각 레일 용접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먼저 테르미트 용접법이란 접합할 양 레일을 예열하고 레일 사이의 간극에 테르밋을 채우고 점화를 하여 접합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테르밋이란 알루미늄과 산화철 분말을 동일한 양으로 혼합한 혼합물을 말해. 테르밋을 넣고 점화하면 약 3000도의 고열이 발생하고 고온의 혼합 용융철이 생성되는데 레일 사이에 채워진 용융철을 이용하여 레일을 접합시키는 방법이지. 테르미트 용접의 장점은 이미 부설되어 있는 레일 이음 부분에 형틀을 설치해서 간단한 용접 설비로 작업이 가능하고 설비비가 저렴하며 방법이 단순하여 기술 습득이 용이하고 작업에 전력이 불필요하며 가압이나 압축 작업이 없다는 점이고 단점은 용접부가 근본적으로 주물 형태라서
용접부 강도가 떨어지고 작업 여건과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품질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겠어. 또 테르미트 용접부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결함에는 레일 단면이 용접 금속과 융합되지 않아 미접합면과 기공이 발생할 수 있고 저부 융합 불량에 의한 절손, 군집 기공에 의한 절손, 도가니 건조 불량 및 예열 불량에 의한 용접 단면 절손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 참고로 여기서 절손이란 레일이 내부 결함에 의해 완전히 끊어져 벌어지는 현상을 말하니 참고해두자. 다음으로 가스 압접법이란 산소, 아세틸렌, 프루판 가스를 사용한 불꽃으로 양 레일의 끝부분을 가열하고 강한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는 고온 압접법을 말하고 가스 압접의 장점은 가열과 고압에 의해 양 레일을 직접 접합하므로 별도의 추가 재료가 필요 없다는 점, 대용량의 전원 설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장치가 간단하고 운반이 용이하다는 점이고 가스 압접의 단점은 전 공정이 수동 작업으로 시행되므로 조작자의 숙련도에 따라 용접 품질이 좌우된다는 점, 접합 전 단면의 상태가 이음 성능에 영향을 주기 쉽다는 점, 가열 범위가 넓어서 열 영향 범위가 넓다는 점, 가압력에 의한 덧살 발생이 많다는 점, 접합 시간이 길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어. 참고로 여기서 덧살이란 용접으로 인해 모재 두께 이상으로 표면으로부터 쌓아 올려진 용접부 두께를 말해. 그림을 보고 이해해보자. 가스 압접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결함은 레일면 접합 불량에 의해 단면 취약부가 형성되어 나타나는 절손, 압축량 부족에 따른 절손, 용접 단면의 직각도 불량에 의한 절손, 용접 단면에 틈이 생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플랫 파면 절손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플랫 파면이란 용접부가 절단된 파단면이 평평한 평면 현상을 띠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해. 다음으로 플래시버트 용접이란 용접할 두 개의 레일 단면을 연마 및 중심 맞추기를 한 후에 레일 단부를 약 2mm 정도 띄우고 전류가 통하게 한 후 레일을 접촉시키면 레일 단면의 접촉점에서 전기 저항에 의한 불꽃이 발생하고 온도 또한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 이 원리를 활용한 용접법이야. 전류를 통하게 한 상태에서 레일 단면의 접촉과 분리를 반복하여 레일 단부의 온도를 높이고 단면이 용융되면 그 시점에서 전류를 차단하고 순간적으로 모재를 가압해서 접합시키는 용접법이지. 플래시버트 용접법의 장점은 부재에 대한 열 영향 범위가 좁고 이에 따라 변형 영역이 작기 때문에 강도에 대한 균일성이 비교적 높다는 점, 용접 작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 얇은 판이나 얇은 파이프, 대단면 부재도 용접이 가능하다는 점, 작업 시간이 짧다는 점, 서로 다른 재질간 용접도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고 단점은 기계장치와 전원 설비가 대규모라는 점, 용접 장비가 비교적 고가라는 점, 플래시 비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어. 플래시버트 용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결함은 가압력이 작은 경우 압착 불량에 의한 미접합 발생, 용접 이별과 가압력을 동시에 작용 시 고온 용액 흐름 발생, 접합 경계면에 플랫 파면 발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두자. 사실 테르미트 용접, 가스 압접, 플래시버트 용접 말고도 엔클로즈드 아크 용접이라는 아크 용접봉을 이용한 수 용접 방식도 있다고 하는데 비중이 큰 용접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사람이 직접 용접봉으로 용접하는 방식도 있기는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보자. 각 방식별 레일 용접 성능을 간단히 비교해보자면 테르미트 용접이나 아크 용접이 플래시버트 용접이나 가스 압접에 비해 피로 강도나 인장 강도 등 모든 면에서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고 특히 플래시버트 용접의 이음매는 거의 모재 레일에 가까운 성능을 가질 정도로 플래시버트 용접 성능은 타 용접법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해. 또 플래시버트 용접이 다른 용접에 비해 열 영향 범위도 매우 좁고 불량률, 자동화 공정 여부도 다른 용접법에 비해 매우 우수하다고 하는군. 마지막으로 기지에서 레일 용접 시 순서도를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먼저 레일을 준비하고 레일 단면을 연마한 뒤 용접 장소로 레일과 용접 장비를 이동시키고 용접할 레일 간의 중심을 맞추고 레일 용접을 실시하고 용접부 연마 후 용접부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참고해두자. 그럼 오늘은 이만 끝!